캄보디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앙코르와트를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역사는 그 웅장한 사원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며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여행하며 한때 동남아시아를 호령했던 크메르 제국의 영광부터 20세기의 비극 그리고 현재의 재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는 이미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캄보디아의 국가는 푸난입니다. 중국 역사서에 기록된 이 이름은 크메르어로 산의 왕국을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푸난은 1세기경부터 6세기까지 번성했던 해상무역 국가였습니다. 인도와 중국을 잇는 해상무역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인도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 산스크리트 문자, 인도식 통치체계 등이 현지 문화와 융합되면서 독특한 크메르 문화의 기초가 형성되었습니다. 6세기 중반 푸난의 속국이었던 첸라가 독립하여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첸라는 메콩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결국 푸난을 병합했습니다. 8세기에 들어서면서 첸라는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이 분열기는 혼란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과도기이기도 했습니다. 802년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야바르만 2세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왕으로 선포하며 통일된 크메르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것이 바로 앙코르 시대의 시작입니다. 자야바르만 2세는 자바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왕국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신성화하는 데바라자 숭배를 확립했는데 이는 이후 수백 년간 크메르 왕들의 통치 이념이 됩니다. 9세기 말 야쇼바르만 1세는 수도를 앙코르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곳은 톤레삽 호수와 가까워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고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크메르인들은 놀라운 수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바라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인공 저수지들을 만들어 1년 내내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제국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1113년 수르야바르만 2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크메르 제국의 영토를 최대로 확장했을 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를 남깁니다. 바로 앙코르와트입니다. 앙코르와트는 원래 힌두교 사원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비슈누 신에게 바쳐진 이 사원은 약 30년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거대한 돌블록들을 정교하게 쌓아 올려 만든 이 사원은 우주의 중심인 메루산을 상징합니다. 사원의 벽면에는 힌두 신화의 장면들이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유의 바다 휘젓기 장면은 100m가 넘는 길이의 부조로 그 예술성이 탁월합니다. 12세기 후반 크메르 제국은 참파의 침입으로 큰 위기를 맞습니다. 앙코르는 점령당하고 약탈당합니다. 이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인물이 자야바르만 7세입니다. 그는 참파를 격퇴하고 왕위에 올라 제국의 영토를 최대로 확장합니다. 현재의 태국, 라오스, 베트남 일부까지 크메르의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자야바르만 7세는 이전 왕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 102개의 병원을 세우고 순례자들을 위한 휴게소를 121곳에 건설했습니다. 그가 건설한 앙코르톰은 새로운 왕도였습니다. 중앙에는 바이온 사원이 있는데 216개의 얼굴이 조각된 54개의 탑이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미소를 짓는 얼굴들은 크메르의 미소라 불리며 관세음보살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야바르만 7세 이후 제국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건축 사업으로 인한 재정 고갈, 불교와 힌두교 사이의 종교적 갈등, 그리고 서쪽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강자 타이의 위협이 겹쳤습니다. 13세기부터 타이의 아유타야 왕국이 반복적으로 앙코르를 침공했습니다. 1431년 타이군이 앙코르를 7개월간 포위한 끝에 함락시키자 크메르 왕실은 수도를 푸놈펜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앙코르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600년 넘게 번성했던 위대한 문명의 중심지는 정글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수도가 푸놈펜으로 이전된 후 캄보디아는 약 400년간 암흑기를 겪습니다. 동쪽의 베트남과 서쪽의 타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 캄보디아는 사실상 독립국이라기보다는 주변 강국들의 완충국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이 끊이지 않았고 매번 타이나 베트남의 개입을 불러왔습니다. 19세기 초 베트남의 구엔 왕조는 캄보디아를 사실상 속국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베트남화 정책을 강요하며 크메르인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1863년 노로돔 왕은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타이와 베트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점차 프랑스의 직접 통치로 변해갔습니다. 프랑스는 캄보디아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로 편입시켰습니다. 베트남, 라오스와 함께 식민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통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대적 행정 시스템, 교육 제도, 인프라를 도입했습니다. 앙코르 유적을 재발견하고 복원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1860년 프랑스 박물학자 앙리 무오가 정글 속에 묻혀 있던 앙코르와트를 서양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캄보디아인들을 2등 시민으로 취급했고 경제적 수탈을 자행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인과 중국인을 행정과 상업에 우선 채용하면서 크메르인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점령했습니다. 1945년 3월 일본의 압력으로 시아누크 왕은 독립을 선언했지만 일본의 패망과 함께 프랑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후 민족주의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독립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1953년 젊은 노로돔 시아누크 왕은 독립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를 순회하며 캄보디아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1953년 11월 9일 캄보디아는 완전한 독립을 얻었습니다. 시아누크는 국민들에게 영웅이 되었고 이후 수십 년간 캄보디아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시아누크는 1955년 아버지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직접 정치에 뛰어듭니다. 그는 수상이 되어 불교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중립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1960년대 캄보디아는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번영했습니다. 프놈펜은 동양의 진주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웃 베트남에서는 전쟁이 격화되고 있었고 그 여파가 점차 캄보디아로 밀려왔습니다. 시아누크는 베트남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북베트남군이 캄보디아 영토를 호치민 루트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국내 우파 세력의 반발을 샀습니다. 1970년 3월 시아누크가 해외 순방 중일 때 론 놀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묵인하에 진행된 쿠데타였습니다. 크메르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시아누크는 중국으로 망명해 크메르루주, 붉은 크메르코와 손을 잡습니다. 정글에서 게릴라전을 벌이던 공산주의 세력이었습니다. 미국은 론 놀 정권을 지원했지만 동시에 베트남 전쟁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영토를 대규모로 폭격했습니다.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약 270만 톤의 폭탄이 투하되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투하한 폭탄의 2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 폭격으로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농촌사회가 파괴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는 크메르루주에 대한 농민들의 지지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75년 4월 17일 크메르루주가 프놈펜을 점령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곧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메르루주의 지도자 폴포트는 급진적인 공산주의 혁명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캄보디아를 순수한 농업 공동체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프놈펜 주민 전체가 24시간 안에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병원 환자들까지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200만 명의 도시 주민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앙카라고 불린 크메르루주 정권은 돈을 폐지하고 종교를 금지하고 가족을 해체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농업 집단 농장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지식인, 전문직 종사자, 도시민, 소수민족, 종교인들이 체계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안경을 쓰거나 외국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도 숙청 대상이 되었습니다. 투올 슬랭 수용소는 고문과 처형의 중심지였습니다. 약 17,000명이 이곳을 거쳐갔지만 생존자는 단 2,000명 뿐이었습니다. 전국에는 킬링 필드라 불리는 대량 학살 장소가 300곳 이상 있었습니다. 탄환을 아끼기 위해 사람들은 곡괭이, 삽, 죽창 등으로 살해되었습니다. 단 3년 8개월 20일간의 크메르루주 통치 기간 동안 약 170만에서 200만 명이 처형, 기아,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인구 800만 명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1978년 12월 베트남군이 캄보디아를 침공했습니다. 크메르루주와 베트남의 국경 분쟁이 원인이었습니다. 1979년 1월 7일 베트남군은 푸놈펜을 점령하고 친베트남 정권인 캄보디아 인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크메르루주는 타이 국경지대로 후퇴했고 이후 10년간 게릴라전을 계속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크메르루주는 중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았는데 베트남에 대항하기 위한 냉전의 논리였습니다. 1989년 베트남군이 철수하고 1991년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유엔은 캄보디아 과도 통치기구 UNTAC를 설치하고 평화 유지와 선거 감시를 맡았습니다. 1993년 유엔 감독해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시아누크는 다시 왕으로 추대되었고 그의 아들 라나리드와 훈센이 공동 총리가 되었습니다. 1997년 쿠데타 이후 훈센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아들 훈마네색에 총리직을 이양했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06년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으로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생존한 지도자들을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로 재판했습니다. 2010년 투올 슬랭 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4년 누온 체아와 키우 삼판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폴포트는 1998년 정글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업이 주요 산업이며 앙코르와트는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섬유 산업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인프라 개발에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종속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부패, 인권 문제, 민주주의의 후퇴, 빈부 격차 등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트라우마 치유와 화해도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캄보디아의 역사를 돌아보면 영광과 비극이 교차하는 극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앙코르 제국의 찬란한 문명에서 식민지배, 내전, 그리고 20세기 최악의 제노사이드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인들은 놀라운 회복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오늘날 캄보디아의 거리를 걸으면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구의 70%가 크메르루주 시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의 돌에 새겨진 부조처럼 캄보디아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문명의 흥망성쇠, 인간의 잔혹함과 회복력, 그리고 희망의 가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